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1월 9일 오늘 화요일이가 맞죠? 네, 화요일. 자, NSC 시작합니다. 아, 근데 지금이 9시 55분. 5분 남았어. 5분. 판문점에서 만나는 거죠. 지금 넘어갔나? 넘어왔겠지. 남측은 지금. 넘어가서 있고 아니지. 평화의 집에서 대기하고 있대요. 네, 남측은 대기하고 있고 북측 대표단이 넘어오는 거지. 예, 걸어서. 군사 분계점 선 넘어가지고 걸어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마 지금 내려왔을 거예요. 왜냐면 9시 반에 내려온다고 하더라고. 지금 9시 55분이니까. 10시부터 회담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아무쪼록 뭐 회담이 잘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세간의 화제. 세간의 화제. 어떻게 좀 다들 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세간의 화제. 숫자로 돼 있는 신과 함께? 암호. 신과 함께? 뭐 신각이요. 신과 함께가 더 왜 그러세요? 1987이요. 네, 1987. 네. 세간의 화제인데 그 얘기를 아마 아니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죠. 세간의 화제도 맞고 촛불혁명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이어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값진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보셨어요? 7시 영화인데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지금 영화 보고 온 것 같아. 네, 지금도 눈물이 나네요 계속. 어떻게? 네. 네. 저는 벅찬 감정은 꽤 있었는데 네. 눈물이 나진 않았어요. 저는 약간 아침부터 그러니까 볼 때부터 처음부터까지 계속 울었는데 근데 저는 왜 울었냐면은 그 어머니랑 같이 봤는데 엄마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고마워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그 엄마가 이거 보면서 우리 딸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매 순간 하며 살았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떡하지 이 영화가?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엄마가 1987 시대에 엄마 분명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그때 1987 시절에 엄마도 살았는데 우리 엄마 사셨는데 그 순간을 추억하면서 나는 그때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 아무것도 못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 사이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길 바라고 봤는데 계속 고문당하는 장면이나 그런 막 사람들이 죽는 장면 이런 게 나오니까 우리 딸도 이렇게 이렇게 사회 진보를 활동하다가 혹시 이런 걸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이 계속 들 것 같아서 제가 끝나고 엄마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데 저는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NSC의 사상 초유의 네, 좋습니다. 네, 진짜 가슴 훈훈한 이야기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너무 네. 그 고문하는 장면 이런 거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네. 좀 잔인한 영화를 못 보는데 네. 너무 못 보겠고 네, 진짜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랬는데 진짜 이런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많았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성고문도 당했잖아요 여자들은.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니까 진짜 그때 운동했던 학생 운동을 했던 그때 사회 운동을 했던 선배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가슴속에 무엇을 담고 지금까지 살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지금 후배 세대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좀 그는 그 선배님들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너무 드는 순간들이었고 박종철 열사나 이한열 열사 보기에 너무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평가를 잘 해주셨네요. 네. 진짜 정말 숙연해지는. 네. 제가 여러 가지 멘트를 준비해왔지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 아니요, 근데 글을 쓰셨다고 들어가지고 네. 영화에서는 부천서 성고문 얘기도 아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는데 네. 어떤 장면이 펼쳐진지 나오진 않잖아요. 네. 그를 대신하다고 하긴 뭐하지만 박종철 열사가 그렇게 고문당한 장면이라든지 이한열 열사가 이렇게 시위에 이렇게 팔뚝질하면서 나서다가 최주탄 뒷머리에 강타당한 장면이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묘사가 굉장히 잘 돼서 나오는데 저는 그 장면은 굉장히 똑바로 바라봤어요. 똑바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약간 어떤 슬픈 감정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쭉 해왔던 것 같아요. 야, 멋있다. 그래서 1987도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1987 이후를 상정한 게 아니고 1987의 결과로 6.29 선언이 이루어지고 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른 대통령 직선제가 민중의 손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 너무 스포너하지 맙시다. 못 본 분도 계시니까. 아니 근데 뭐 거의 막 다 본 거고. 아닙니다. 아직. 아직도 못 본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근데 못 뭔가 보신 좀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어? 네, 그러니까 아니, 이거 우리- 역사적 사실로 알려져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어차피 극장에 가서 직접 화면 봐야지 저는 아시는 거니까. 이분에게 영역을 다 들었다고 지금.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좀 자세한 스포는 하지 않고 이 예. 정도로 그래요. 네. 계속 얘기하는 게 하지 좋은 않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영화가 2013년에 장준환 감독이 화의를 내고 4년 만에 들고 나오는 신작인데 언론 보도 보니까 네. 이하녀의 열사 뭐 유족회라든지 그런 다양한 곳에 찾아가면서 찾아뵙고 이야기 나누면서 이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재현해야 할까라는 걸 굉장히 많이 고민했다고 해서 그게 박근혜 시대였잖아요. 이 영화 제작 당시엔. 네. 그런데도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제작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랐고 영화 실제를 보니까 그런 것도 담겨 있어서 기뻤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뭐 고문 내가 참 영화를 안 본 상황에서 얘기하려니까 참 진짜 네, 애매하다. 그냥 얘기 안 하시길 바라는데 그냥 저는 하나는 얘기하고 싶은 게 영화는 꼭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 사실 이런 영화는 천만에 찍어야 되는데 천만 찍긴 솔직히 힘들다 객관적으로 봤을 네, 때. 근데 이 정도 지금 관객 수는 얼마 정도? 450만을 향해서 네, 가고 500만 있습니다. 정도라도 본 것도 너무 좀 큰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독님한테나 그 영화 배우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진짜 이 자리를 통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 배우 강동원 씨, 네, 저희 부인이 완전 광팬인데, 네, 네, 의식이 높은 배우라는 걸 새삼 느끼게 네, 됐네요. 이게 좀 오늘날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네. 한번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고문관들 그리고 이제 공안기관 사람들, 대공 수사처가 나오죠. 네, 대공수사처, 예. 네, 그 인물들이 그러면 30년 지난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그지 지금? 이거 제가 제 경험을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10년 전에 제가 또 국가정보원에 끌려간 적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끌려갔었던 거 아닌가? 그 국가정보원이라보다 뭐라고 하죠? 국정원, 아니 국정원 말고 대공 수사 대공분실, 보수대. 보수대. 처음에 보수대에 끌려가던데. 그래서 대전에 보수대에 끌려가셨을 때 그 보수대 건물이라고 해서 거기서 시위 많이 했었는데. 네, 근데 그 보수대 건물이 너무 평범한 주택이어가지고. 네, 그러죠. 네. 보- 처음에 거기 끌려가신 거 아닐까요? 보수대는 20년 전에 그리고 국정원은 10년 전에. 이제 네. 보수대 털고 국정원 가는 거죠. 네. 예. 근데 국정원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수사하는 수사관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국가정보원 특별수사관이라고 있는데 그 인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처음에 수사하다가 이것도 수사 기법일 수도 있고 한데 진술을 안 하고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 이거 옛날 방식대로 좀 이런 얘기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푸는 옛날 방식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종철 열사를 고문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이근한 같은 그런 인간들 같은 방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박종철 열사 사건이 터지고 이한열 열사 사건이 터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표내고 다 잘렸냐? 그리고 그런 기관이 없어졌냐? 아니거든.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도 있지 않나? 맞아요. 국가정보원이 네, 남아있죠. 네,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대공 업무를 다 경찰 쪽에 넘겼다고 네. 하는데 그 경찰 간부 준비하는 친구가 있는데 왜 대공 업무를 다 경찰 쪽으로 넘겼는지 모르겠다. 경찰 쪽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왜냐면은 경찰 검찰도 사실 만만치 않은 적폐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국정원에서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뭐 아예 대공 업무 자체를 없앨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대공산당 비적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공산당 때려잡자는 건데 우리 사회에 공산당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 공산당이 있냐보다도 공산당을 만드는 게 지금까지 대공 업무의 역할이었고 조작의 역할. 그 박종철 열사도 그렇고 그 수많은 열사들이 죽어갔던 이유도 여러 가지 뭐 그 사건들도 있었겠지만 고문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그분들이 공산당이었냐. 공산당 사상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고문으로 죽을 죄는 있는 죽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 본질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대공 업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사상의 자유가 없는 국가라는 걸 반증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언론 출판의 자유도 있고 사실 사상의 자유다 이런 것들이 헌법에서는 어느 정도 다 보장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가장 반헌법적인 그 업무가 바로 대공 업무가 아닌가. 그래서 그 대공 업무에 의해서 맞아요. 모든 간첩 그런 것들이라든가 아니 방금 이제 10년 전에 국정원 가신 거 20년 전에 보수대 가신 거 이런 것도 다들 대공 업무에 의해서 경찰이든 국정원이든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 대공 업무 자체를 없애야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70년대에 있었던 수많은 간첩단 사건들 지금 전부 다 무죄 판결 나오고 네. 있으니까요. 고문에 의한 조작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네. 근데 대공 업무 뒷받침하는 게 국가보안법이잖아요. 네, 그죠? 이승만 정권 때 그죠. 성립이 네. 됐죠. 맞아요. 네. 그게 치안유진법 일제시대 치안유진법을 그대로 계승해서 만든 법으로 근데 1920년대. 그 시점에서도 그게 1948년 12월 1일인데 네. 그때도 1948년이면 어느 상황이냐면 이제 제주에서 4.3 항쟁이 터졌고 4.3을 진압하러 가는 이제 국군 부대에서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여수에서 반란 아니죠. 여수에서 봉기가 일어났잖아요. 예, 예. 그게 네. 이제 여수 순천 봉기가 터지고 그런 와중에서 전반적으로 사회가 어수선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승만이 사회가 어수선하다는 논리를 대면서 임시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만든 게 국가보안법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야당들이 엄청나게 반대했다고. 아무리 국가가 비상사태라고 하더라도 이게 법이 말이 되냐 이게 무슨 법이냐 해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 그때도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했다고. 반대는 많이 했다는 네.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사회가 안정해 있잖아요. 이제 뭐 그런 없잖아. 네. 그런데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국내 파트를 국정원이 대외안보정보원인가요? 네. 이름 바꾸고 넘긴다고 했어도 네. 네. 그 북한이 어떤 심리전을 할 수 있으니 그런 거 계속 들여다보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사실 북한과 관련돼서 뭐 한다고 하면 또 한국에 있는 북한 간첩도 찾겠다 이런 프레임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중요한 건 어쨌든 대공 업무는 다 경찰 측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매하게 탈북자분 누굽니까? 지금 서울시청의 유성 씨 네. 예. 증거 조작해가지고 막 간첩이라고 몰았다가 결국은 증거 조작 뽀록 나가지고 그건 국정원이 주도한 거죠. 네. 그죠. 근데 이제 너무 재밌는 게 그거를 유스타파가 팠잖아요. 그래가지고 4년 동안 5년 동안 팠는데 그 사건으로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2번 당했거든요. 검찰한테. 네, 네, 정말로 뭐랄까 이게 언론의 힘도 느껴지고 그다음에 언론의 힘, 시민의 힘. 네, 시민의 힘도 느껴지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변호사들도 나섰는데 세상에 국정원을 압수수색한다는 결정이 그죠. 내려지기는 정말로 엄청난 일이었겠구나 이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1987 하나 얘기하고 네네.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언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많이 나오죠. 거기에 이제 그 기자 한 명이 그 화장실에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이쪽으로 있어요. 앉아 있다가 네네네. 그 뭐 더 스폰 안 하겠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기자가 제가 이제 검색을 좀 해봤더니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40대. 네. 근데 이제 그게 편집국장. 그러니까는 그 언론사 장이 아니고 편집국장으로 장으로 네. 치러져가지고 좀 안타까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고문이었던 거 밝혀내고 고문이었고 이게 조작 사건이라는 걸 밝혀냈고 그다음 그 이한열 열사가 돌아가실 그 순간을 찍었던 사진 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사회가 이만큼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주권 방송에서 이 NSC를 진행하는 우리 이제 뭐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좀 시대에 이런 진실된 눈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좀 정말로 그 아픈 사람들이나 진짜 부당한 일들을 진짜 앞서서 그걸 보도하는 그런 무거운 책임을 또 가지고 사명 가지고 해야겠다라는 또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많은 말씀 말씀이 보면 있는데 참 그 착한 사람도 많이 나오고 나쁜 놈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네.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나쁜 놈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 그래서 그 멤버들이 지금 다 보면 뭐가 돼 있냐면 국정원 내에서 이제 여론 조작, 그죠? 댓글 알바. 예. 그러니까 형태는 다르죠. 옛날에는 몽둥이 들고 찜질을 하고 뭐 70년대에는 전기 고문을 하고 80년대는 물 고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고문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이 보수 여론 조작을 하고 있잖아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러고 있죠. 그죠? 아 이게 또 사이버 시대.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전환만 됐을 뿐 그 불순한 의도와 불순한 행위는 여전히 똑같다라는 거. 촛불 터져가지고 새로운 시대로 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왜 이 국가보안법 문제, 국가정보 문제를 우리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지 좀 난감한 거죠. 그런 문제들을 오늘의 문제로 되돌아보면, 네, 국가정보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국가보안법 문제로 기울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다고요. 얘기했죠.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문제 있다고. 그 변호사 활동할 때부터 열성적이었잖아요. 그죠. 배제해야 된다 국가보안법. 그거는 변호사 하고 나고 그러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을 떠나가지고 정상적인 법관이라면 국가보안법 법문을 보세요. 이게 법인가 싶어.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는 처벌한다. 그 어떻게 규정해요 그걸? 그러니까 누구의 기준? 그러면 오늘 가가지고 만약에 지금 조명근 통일부 장관이 회담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덕담을 건넬 거라고. 회담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이거 북한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 북한 대표단 기분을 좋게 했으니까. 이게 이런 식의 실제로 문제가 생기죠. 요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남북관계 관련 이제 남북관계 기본법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회피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긴 했어요. 국가보안 자체가 국가보안법이 원래 이제 잠입 탈출과 회화 통신을 해가지고 북측 산업과 만남 자체를 이제 처벌할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남북관계 기본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뺄 수 있는 법들을 만들어놨던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과정들을 보면 국가보안법 존재 자체가 지금 시기에 적폐 중에 적폐 아니야. 적폐 청산해야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987 영화의 그 교훈은 적폐청산 제대로 하자 이런 결론으로 내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영화가 만듦새도 워낙 좋잖아요. 단순히 어떤 촉폐혁명을 가슴 뜨겁게 한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의 흐름도 굉장히 재미있고 벅차니까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 네. 생각합니다. 네, 1987 응원합니다.